9번입니다. 이 문제는 정사각형 단면이 있고 원형 단면이 있는데 면적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의 면적은 a제곱이 되고 요거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 거고, 두 번째는 정사각형 단면의 단면 개수와 원형 단면의 단면 개수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S1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공식으로 6분의 BH 제곱인데 여기는 B랑 H랑 같죠. 그래서 6분의 A 3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S2는 지금 원형 단면의 단면 개수니까 32분의 파이 D 3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S2분의 S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2분의 파이 D 3승분의 6분의 A 3승 이거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6파이 D 3승분의 32A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D의 3승이랑 A의 3승이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D 제곱분의 A 제곱이 4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쉽게 하려면 얘를 일단 D분의 A를 계산을 합니다. 양쪽에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럼 오른쪽은 2분의 루트 파이가 될 거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6파이 32가 있고 D분의 A의 3승이겠죠. 그러니까 D 3승, A 3승이 있는데 이거는 D분의 A의 3승이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파이의 3승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6파이분의 32가 되고 여기는 밑에가 2의 3승이니까 8이고 위에는 루트 파이의 3승이니까 파이 루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3분의 2 루트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보구조물이 있는데 여기 집중하중이 있고 D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앞에 이제 사전 과제가 많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일단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이 20kN이 지금 내부 인지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럼 이 20kN이 우리가 왼쪽에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엔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얘를 오른쪽에 있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여기 이제 반력이 있겠죠. 그럼 이제 시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얘가 20kN이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kN이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얘가 반력이니까. 근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20kN이 왼쪽에 있다고 이렇게 작용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죠. 얘가 맨 처음에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20kN이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0kN이 이제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으면 얘는 하중이 없잖아요. 오른쪽은 여기는 하중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얘는 반력이 당연히 0일 겁니다. 그쵸? 그럼 0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니까 결국에 해석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중이 없는 거고 여기도 하중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얘가 20kN이 오른쪽에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고 20kN이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냥 오른쪽 구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조가 나왔을 때 20kN이 이렇게 내부 인지에 작용을 하게 된다면 얘는 그냥 오른쪽으로 넘겨버리자. 그리고 오른쪽 구조는 날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처음 딱 마주했을 때 그냥 보자마자 이쪽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구조는 이거겠죠. 여기가 6m고 여기가 1.5m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D점의 변이를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랬냐면 여기가 D점인데 이 구조를 두 개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나누냐면 이쪽을 단순보라고 봐야 되고 여기 6m를 단순보라고 봐야 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캔틸레버보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잘라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캔틸레버 구조에서 20kN이 왔을 때 D점의 변이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3EI분의 PL 3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3EI분의 20kN이 오고
여기 거리가 지금 1.5m가 되겠죠. 그래서 1.5m의 3승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i분의 22.5가 나와요. 22.5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20kN이 여기 작용을 하니까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와야 됩니다. 20kN을. 그러면 20kN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럼 여기 20kN이 있고, 대신에 여기 이제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B점에 대해서 20kN이 모멘트 파의 거리가 1.5니까, 그럼 여기 이제 30kN 미터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변형 현상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휘겠죠. 이렇게. 그러면 20kN은 이 변형 현상에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얘가 20kN은 바로 이렇게 지점 반력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20kN은 사실상 없는 거랑 같고요. 이 30kN이 발생시키는 여기 세타를 구해야 됩니다. 세타를. 그럼 세타는 3이i분의 ml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3이i분의 30kN 미터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6m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D점이죠. 그럼 여기 이제 세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끝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발생을 할 텐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맞각이니까.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값입니다. 여기. 그럼 델타 1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이 거리에다가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이거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고, 그 세타 곱하기 1.5m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지금 이게 얼마냐면 여기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델타 1이 얼마가 나오냐면 델타 1은 2i분의 9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 잘라서 해석하고 이렇게 반 잘라서 해석을 했으니까 D점의 변이라는 것은 델타 1이랑 델타 2를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 델타 D는 델타 1 플러스 델타 2니까 2i분의 112.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2가 200기가파스칼인 거고, i가 2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4승에 얘가 112.5kN 미터 3승이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22.5mm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한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만 풀면 될 것 같고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단 다른 문제들을,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을 조금 도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가 이제 강체 구조고, 그리고 여기 스프링 두 개가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지금 스프링 강성이 각각 1kN/m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중하중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A와 B의 높이차네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양 끝단의 높이차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 끝단의 높이차를 계산을 할 건데 우선 이제 스프링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번에 어떤 걸 설명을 했었냐면, 우리 여기 이제 스프링 반력을 RD, 얘를 RC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정 구조가 있을 때 지점 위에 하중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지점 반력이 위에 있는 하중을 그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정정 구조에서.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P가 지금 D점 위에 바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P라는 힘을 이 RD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Y축인 평형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RD가 P면 RC는 자연스럽게 0이겠죠. 위에서 P를 내리고 밑에서 이제 P를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반력을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델타 C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강성분의 PC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KC일 테고, KC분의 PC가 지금 RC라고 표현을 했는데 RC가 0이죠 지금. 그래서 스프링 C가 찌그러진 길이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델타 D는 KD분의 RD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대입을 하게 되면 1kN/m가 있고 여기가 1kN이 되겠죠. RD가 P라 그랬으니까 얘가 1kN이라서 그러면은 이게 1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A, B가 강체라고 했으니까 원래 A,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C점, 여기가 D점인데 강체라는 것은 변형이 발생을 하지 않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점의 변이는 0이니까
여기가 원래 그대로 있을 거고 델타 D는 1m니까 D점이 1m만큼 찌그러지게 되겠죠. 밑으로 1m만큼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변형 형상을 생각을 해보면 변형 형상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이제 1m란 얘긴데 지금 여기가 2m죠. 그래서 여기가 2m고 여기가 1m, 여기가 1m인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의 높이 차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을 한번 보죠.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2m를 갈 때 1m 다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1m를 가게 되면 여기는 0.5m가 될 거고요. 반대로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1m를 가면 여기가 0.5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 값은 0.5 더하기 1 더하기 0.5니까 2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중이 3개가 있는데 합력 R의 크기랑 위치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y축 힘 평형 방정식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제 y축 힘 평형 방정식을 잡는데 마이너스 30이 일단 표현을 하고 플러스 60 그리고 마이너스 r을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0은 0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4개의 외력이 이런 평형을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방정식을 세운 건데 지금은 R이 지금 하중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 평형 방정식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합력을 계산을 하는 거죠. 합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3개의 외력이 있는데 이 3개의 외력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힘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쪽에 외력항이 들어가면 외력항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합력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y축에 대해서 y축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할 건데 이게 결국에 합력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마이너스 30이 나오겠죠. 좌항에. 그리고 여기 플러스 60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0이 나오겠죠. 는 이쪽에 이제 합력을 쓰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다 몰아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합력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힘들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힘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r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부호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쪽을 플러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r은 지금 그림에서 아래쪽으로 표현돼서 우리가 마이너스 r이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r이 10kN이 나오겠죠. 이게 이쪽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r이니까 r은 10kN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가정했던 방향이 맞다는 얘기겠죠. 그림에서는 지금 아래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 방향은 아래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멘트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외력항을 한쪽에 합력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5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을 건데 이쪽을 플러스로 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반시계를 플러스로 해서 이 5점에 대해서 외력을 차근차근 표현을 하면 30 곱하기 9가 나오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60 곱하기 5가 나오겠죠. 그리고 는 이쪽에 이제 합력항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게 되면 곱하기 x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r이 이게 10이었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게 270이고 300이니까 마이너스 30은 10x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0가 마이너스 3m란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x0를 왼쪽으로 잡았죠. 임의로 마이너스란 얘기는 처음 가정했던 방향과 반대란 얘기니까 오른쪽으로 3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이 문제는 기둥의 임계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기둥의 임계하중 일반식은 PCR은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2 I 미니멈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식이고 1번을 보게 되면 단면 2차 모멘트가 클수록 임계하중은 크다 그랬는데 지금 I가 지금 분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I 미니멈과 PCR이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I 미니멈이 커지면 당연히 PCR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1번도 맞는 얘기고
2번은 좌굴 길이가 길수록 임계하중은 작다 그랬는데 좌굴 길이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PCR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은 임계하중에서 기둥은 좌굴에 대해서 안정하지도 불안정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가 좌굴하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론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로는 이렇게 P를 주다가 외력 P를 주다가 P가 점점 커지는데 P가 이제 PCR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좌굴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P가 PCR에 도달을 한다고 좌굴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PCR이라는 것은 우리가 좌굴 하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어떤 경계가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가 있고 P가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져서 PCR에 딱 도달을 한다고 좌굴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경계로 해서 이 값을 경계로 해서 여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이제 좌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좌굴하중이 100kN이다. 그러면 우리가 외력을 100kN 주면 좌굴이 발생하느냐? 아닙니다. 100에다가 아주 0.00001이라도 커져야지 이제 그때 좌굴이 발생을 하는 거고 좌굴하중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PCR보다 크면 이쪽은 이제 좌굴이 발생을 하니까 불안정한 거고 좌굴이 발생을 하니까 이쪽은 이제 PCR보다 작으니까 안정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좌굴하중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불안정과 안정의 사이니까 안정하지도 불안정하지도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뭐 임계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P가 PCR에 도달을 한다고 좌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지금 굉장히 맞는 보기고 4번 같은 경우는 동일 조건에서 원형 단면은 동일한 면적의 정삼각형 단면보다 임계하중이 크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번에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죠. 근데 단면 2차 모멘트는 면적이 같다면 각이 작을수록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이 가장 작은 단면은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 사각형이 있을 거고 오각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면으로는 원형 단면이 있다 그랬죠. 원형 단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 i라는 것은 우리가 PCR이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라 그랬으니까 이 i랑 PCR이랑 비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i가 큰 순서는 우리가 PCR이 큰 순서랑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여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PCR의 이제 대소관계랑 똑같겠죠. 그래서 PCR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각형, 오각형, 원형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4번은 지금 굉장히 반대로 설명했죠. 원형 단면이 가장 작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1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길이가 L인 이런 봉이 있는데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고요. 그리고 델타 T만큼 온도가 변화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1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델타 T로 인한 봉의 축방향 변형량이 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양단 고정부는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했냐면 이쪽에 이제 고정단 반력을 R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에 발생되는 부재력이 R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R로 인해서 이 기둥에 발생하는 변형은 우리가 2A분의 RL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고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델타 T가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온도 변화가 이 델타 T로 인해서 기둥의 변형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로 발생하는 변형은 알파 델타 TL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변형이 발생을 할 텐데 기둥에서 그러면 얘랑 더하면 최종적인 변형이 나와야 될 겁니다. 최종 변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0이겠죠. 왜 0이냐면 여기가 지금 양단 고정인 상태니까 변형이 발생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지금 델타 T로 인한 봉의 축방향 변형량은 0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얘가 최종 변형이 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은 봉의 압축 응력은 2알파 델타 t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2a분의 rl 더하기 알파 델타 tl은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r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날리고 r은 마이너스 알파 델타 t 2a가 나오고 여기서는 응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는 a분의 r이라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델타 t 2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2알파 델타 t라 그랬으니까 이게 맞죠? 그래서 압축 응력은 이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3번은 지금 이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가 아니고 M 지점은 고정단위고 여기는 그대로 고정단위인데 N 지점은 자유단일 경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조건이 바뀐 거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문제랑은 이제 요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3번은 요걸 해석을 하라는 얘기고 여기서 고정단의 반력은 2a 알파 델타 t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 t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반력이 2a 알파 델타 t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델타 t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냥 변형이 이렇게 발생을 해버리겠죠. 변형 델타가. 근데 우리가 응력이나 반력이라는 얘기는 이런 반력은 변형이 제한될 때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자유단이기 때문에 변형이 자유로워서 반력이 발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3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 4번은 M 지점은 고정단, N 지점은 자유단인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봉의 축방향 변형량은 알파 델타 TL이다라고 했는데 이 델타는 당연히 온도에 의해서 발생한 변형이니까 알파 델타 TL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